안녕하세요.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뭐죠? 오늘은 지난번 도멘 르로와에 이어 부르고뉴의 슈퍼스타인 도멘 비조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비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톰이 진짜 솔직히 가장 많이 드신 것 같고, 솔직히 저도 많이 얻어먹었고 그랬잖아요. 제가 2010년에 비조를 처음 방문하였고, 그때 2009 빈티지를 배럴 테스팅했고, 이후 2013년부터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12년째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방문을 하는데 메일을 찾아보니 벌써 19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유명세가 있기 전부터 워낙 좋아했던 생산자이고, 사실은 이번 11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형이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국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톰님, 부르고뉴 탑 5개 생산자를 뽑을 때 사실 이제 비조는 꼭 꼽히잖아요. 뭐 DRC, 뭐 르로아, 그다음에 비조, 리제베레 뭐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DRC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면, DRC는 물론 어려도 좋지만 숙성이 필요한 와인입니다. 즉 숙성이 되어 정점에 올라섰을 때 그 진가를 나타내며 특유의 이 시원한 홍삼 향이 아주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홀클러스터를 워낙 매력적으로 표현한 생산자이기도 하죠. 르루아 역시 어렸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숙성이 되었을 때 그 르루아 특유의 매력을 유감 없이 선보이는 생산자죠. 역시 100% 홀클러스터로 와인을 만들며 노제에서 느껴지는 복합미와 팔레트에서 느껴지는 그 완벽한 밸런스가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죠. 다음은 이제 꼼트리제베르인데, 꼼트리제베르의 경우에는 2008 빈티지부터 홀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으며 줄기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빈티지에 따라 줄기의 사용 비율은 달라집니다. 꼼트리제베르의 가장 큰 장점은 어릴 때도 접근성이 아주 좋고 그 특유의 매혹적인 향기, 우리 작가님이 말하시는 비싼 향, 명품이야. 이 향기에 한번 빠지시면 여러분들도 유리 지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유의 과일 캐릭터와 오리엔탈 스파이시, 거기에 꽃향기까지 아주 매력적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생산자들에 비해 시음 적기가 좀 빨리 오는 편이며 향기에 비해서는 팔레트가 조금 아쉽기는 하죠. 비조의 경우 100% 홀클러스터로 와인을 만들며, 사실 4명의 생산자 중에서는 가장 좀 내세적이며 가장 섹시한 향기를 지닌 와인입니다. 엔트리급 와인부터 플래그십 와인에 이르기까지 앞서 언급한 생산자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비조는 이 특유의 내세적인 향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비조는 원래 의사 가문으로 현재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장이부 비조가 1993년 도멘을 물려받기 전까지 외과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부업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2.5헥타의 포도밭을 물려받으면서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이브의 비조의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로 와이너리를 물려받긴 했지만 와인을 생산하진 않고 1971년부터 95년까지 소장료를 받으며 포도밭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예전에 가짜 와인 나왔던 게 요거. 장이브 비조는 지질학 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와인 양조학 과정을 이수했는데, 지질학에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와인 메이커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에서 포도 재배학과 양조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로 재직 중에 이제 앙리 노당 때랑의 딸인 이제 클레어 노당과 결혼을 했고, 현재 그의 아내도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와인을 가지고 비조가 만들었단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와이너리에서 이제 장이브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와이프 다 컸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고, 자신은 와이프의 와이너리에 방문한 지 5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5년 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와인을 만들까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비조는 1950년대 와인과 1970, 80년대 와인을 비교했을 때 후자에서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구도감과 타닌을 좋아하지 않았고, 지질학 전공자답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이제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전 부르고뉴는 설퍼, 알러브 설퍼, 이산화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초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산화황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면을 물려받은 초기에는 루트 해존의 농법을 따르다 2001년부터 유기농으로 일부 전환을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오가닉 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조는 앙리자이의 옛날 집이죠. 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와인 메이커는 서로 인접하는 구획을 가지고 있어 포도를 재배하면서 양조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비조는 홀클러스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앙리자이의 양조 방식과 큰 차이점이 있지만 앙리자이의 영향을 받아 일부 와인 양조 테크닉 중에 이제 발효 전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피노누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산화황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동안 홀클러스터 발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빈티지에 따라서 100% 뉴요크를 사용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숙성시키고 이후 병입을 하고 출시를 시키죠. 거기가 좀 명당인가 봐요. 좀 유명한 생산자들이 모여드는. 바로 집 건너편 예전에 앙리자의 집이 얼마에 나왔었냐면 굉장히 작은 시골집이잖아요. 그게 10억인가에 나왔다고 해서 양조장이. 근데 와인은 하나도 없고 앙리자의 집하고 양조장이잖아요. 이 돈 주고 왜 사 했는데 그걸 결국 중국 사람이 샀대요. 그래서 이제 간판도 떼져 있고 중국 사람이 자기 별장으로 쓰고 있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와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은 에세조입니다. 에세조는 현재 84명의 소유주가 있으며 총 면적은 37.69헥타입니다. 비조는 0.68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레 조르보와 레 투루 두 개의 리유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에세조로 출시하는 와인은 대부분 레 조르보이고요. 레 투루는 등급을 낮춰서 보노마넬 프르메크루 앨리스 페르무시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2016 빈티지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예외적으로 레투르를 에세조에 블렌딩하기도 했습니다. 오르보의 경우에는 이제 북향이고 새벽에는 온도가 낮지만 낮에는 햇볕이 따뜻해서 포도가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토층이 얇고 돌이 많아서 아주 풍성한 미네랄 캐릭터를 와인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조의 에세저는 1996년 첫 번째 빈티지를 시작으로 99, 02, 05, 09,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빈티지까지 총 18개의 와인을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9, 20, 22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16, 17, 18 빈티지 역시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DRC와 동일하게 홀클러스터 100%를 사용하며 100% 뉴요크를 사용합니다. 비조의 에세조는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며 접근성이 워낙 좋은 와인이라 출시하고 바로 드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숙성시키면 훨씬 더 맛있겠죠. 도멘 비조의 에세조 평균 가격은 약 6,5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 14,000불을 상회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비싸도 그렇죠 뭐. 얼마 전에 2022년을 테스팅했었는데 비조의 진짜 끝판대장은 19, 20, 22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다른데 세 개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물론 16, 17, 18도 아주 좋아요. 아톰님 네. 그 2015 빈티지는 부르고뉴에도 조금 손꼽히는 빈티지잖아요. 네. 근데 왜 최고의 빈티지 여기서 제외되셨어요? 사실 퀄리티가 2016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해요. 사실 근데 잘 아시고 제가 비조하고 지금 12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 유일하게 수입 안 한 빈티지가 2015 빈티지예요. 우리 이 작가님이 저랑 일하기 전인데 사실은 2015 빈티지가 오퍼를 받았는데 2014년보다 가격이 100% 오른 거예요. 2배? 네, 딱 100% 오른 거예요. 왜 100%로 올렸냐? 와이너리를 연락을 하니까 2016년이 생산량이 70%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때가 비조가 지금 정도의 레벨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배럴 테스팅을 갔죠.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비조한테 그러면 혹시 2017년이 수확이 많아지면 가격을 내릴 거냐니까 no. 그래서 그때는 회사도 작았고 그래서 2015를 패스를 했어요. 진짜 수입 안 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와이너리를 방문했는데 심지어는 그때 토마스가 일을 할 때니까
비주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가서 이제 테스팅하는데 처음으로 꼬라뱅이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본노만의 한 병. 뭐지? 수입사에서 왔는데 그러더니 꼬라뱅이로 본노만을 한 잔 따라주는데 그 앞에 뭐 조비 샹그리땡에서 꽤 잘 만드는 생산자 집을 봤는데 완전 다 잊혀지고 그냥 향이 미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비조는 16 빈티지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테스팅 해본 사람 중에 하나니까 물론 15, 14도 좋아요 와인이. 근데 16하고는 좀 원하는 레벨이다. 그 다음에 뭐 17, 18이 좋았고 그 다음에 19부터는 완전 그래서 그때부터 가격이 진짜 미친 물론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격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서 막 에세조가 2019가 출시될 때 막 10,000불이 넘어가고 그렇게 한 거죠. 2020 빈티지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수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사실은 2020은 와인사처 쳐도 안 나올걸요. 아예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2020도 정말 매력적이고 근데 19, 20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두 해 다 더웠다는데 근데 20년이 밸런스가 좀 더 좋고 19년이 좀 파워가 있는 그리고 22년은 파워가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어쨌든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 밭은 이제 출시를 앞둔 꼬르동 샤를마뉴입니다. 비조는 르 샤를마뉴 0.14헥타를 임대해서 2022 빈티지부터 꼬르동 샤를마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꼬르동 언덕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위치한 르 샤를마뉴는 이제 남향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여 굉장히 파워풀한 와인을 생산을 하고요. 앙 샤를마뉴의 경우는 대부분 북서향이에요. 비조의 경우에는 르 샤를마뉴의 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이제 장유 비조의 초대를 받아서 파리에서 꼬르동 샤를마뉴 2022 빈티지를 테스팅했었는데 묵직한 바디감과 놀라운 파워를 지닌 와인이었고 엄청난 포텐셜이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이거를 올해 출시를 안 하고 배정을 받았는데 내년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최고의 꼬르동 샤를마뉴를 만들고 있던 뭐 코시두비아, 르루아 거기에 이제 2019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한 DRC 그리고 뭐 샤를라쇼 르플럽의 정점을 찍은 피에르 뱅상이 올해 뭐 2023 빈티지 꼬르동 샤를마뉴를 출시를 앞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밀레만도 과세하고 비조까지 해서 이래저래 이제 꼬르동 샤를마뉴가 최근 이제 가장 핫한 화이트 와인 포도 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와인은 아쉽게도 580병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580병 중에 그때 비조하고 식사를 할 때 비조가 2병을 오픈하셨거든요. 네, 어리긴 한데 진짜 비조는 화이트도 예술입니다.